아니 세상에 할머니, 버스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가운 도시의 혈관을 흐르는 버스 안에서 그만 실례를 해버린 할머니. 승객들의 외면과 수군거림,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차가운 침묵. 수십 개의 눈동자 속에 홀로 섬처럼 갇혀버린 순간 할머니의 존엄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곳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눈을 감은 순간 기꺼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 어떤 용기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꽁꽁 얼어붙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한 젊은 군인의 뜨거운 용기가 어떻게 모두의 마음을 녹였는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어느 금요일 오후 5시 해는 서쪽 하늘에 붉은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장은 주말을 맞아 고향과 부대로 돌아가는 젊은 군인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반듯하게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의 한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진우 상병, 21살. 그는 막 도착한 362번 시내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에 맨 작은 배낭은 3박 4일의 짧은 휴가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배낭 옆면에는 할머니가 손수 달아주신 노란색 안전 키링이 달랑거렸습니다. 이 상병은 버스 계단을 오르며 기사님께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짧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버스 기사는 백미러 너머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에 대한 무언의 존중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예의 바른 젊은이에 대한 호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병은 교통카드를 찍고 천천히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퇴근 시간대의 버스는 예상대로 붐볐습니다.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통로에도 서 있는 승객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큰 쇼핑백을 든 중년 여성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그리고 이 상병처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듯한 또 다른 군복 차림의 젊은이들까지 저마다의 하루를 마치고 각자의 보금자리로 혹은 의무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병은 버스 중간쯤 창가 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 앞쪽으로는 빈 공간이 조금 있어서 다른 승객들과 부대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터미널 주변의 익숙한 풍경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낡은 분식집, 새로 생긴 카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작은 철물점. 이 상병에게 이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입대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이 길을 오갔습니다. 창밖의 가로수들은 이미 반쯤 잎을 떨군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저녁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사람들의 체온과 난방으로 후끈했습니다. 이 상병은 무의식적으로 전투복 지퍼를 조금 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사흘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함께 보았던 저녁 뉴스, 동네 목욕탕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챙겨주신 김밥 도시락까지. 할머니는 올해로 78이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그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진우 잘 다녀오고. 아침 일찍 배웅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고 야윈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이시던 감촉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당신보다 손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부대는 춥지 않은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고된 훈련에 다치지는 않는지. 이상병은 그런 할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에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명령에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실제로 지난 분기 모범병사로 선발되어 이번 휴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이제 시내 중심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서고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몇몇은 자리가 생기길 기대하며 안쪽을 기웃거렸지만 좌석은 여전히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상병 옆으로도 새로운 승객들이 자꾸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금씩 더 안쪽으로 물러나며 다른 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바로 앞쪽 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졸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이어폰을 낀 여고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노약자석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 상병은 무심코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옆모습만으로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 낡은 파카 점퍼. 자신의 할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문득 집에 계실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까? 아니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까? 이 상병은 부대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들의 네온 사인도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퇴근 후 약속이 있는 듯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친구들과 어울려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그 모든 일상이 이 상병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별것 아닌 평범한 일상. 하지만 군 복무 중인 그에게 이런 풍경들은 특별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원하는 곳에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당연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 학생들의 작은 웃음소리, 쇼핑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상병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묘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부대까지는 아직 30분쯤 더 가야 했습니다. 이 상병은 손잡이를 느슨하게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귀하면 또 일주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점호, 구보, 훈련, 작업. 반복되는 일과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있고 선임들도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군 생활을 성실히 마치는 것이 할머니께 드리는 보답이라고 생각하니 힘든 일도 견딜만 했습니다. 버스는 이제 조금씩 한산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낮은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는 꽤 붐비는 편이었습니다. 이 상병은 배낭끈을 다시 한번 여미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버스는 묵묵히 정해진 길을 달려갔습니다. 버스는 6번째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너 명의 승객이 더 올라탔습니다. 그 중에는 큰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파마를 한 머리와 진한 화장, 그리고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은 버스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빈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에휴, 자리가 하나도 없네. 여성은 중얼거리며 통로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거운 쇼핑백 때문인지 계속 위치를 바꾸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다른 승객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거기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짐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상대방이 조금 자리를 내어주자 여성은 가까스로 버스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상병은 그 여성의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곧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짙어지면서 하늘은 완전히 남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형광등이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창밖을 보거나 혹은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그때 노약자석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이 상병이 보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큰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던 70대 후반의 할머니. 강영희 할머니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딸네 집에 가져다 줄 반찬거리를 사느라 무거운 짐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온종일 고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는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서 다니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자마자 잠깐 졸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무릎 위에 보따리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좌석 아래로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할머니는 황급히 보따리로 아랫도리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꼭 껴안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좌석 아래 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고 그 흔적은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70여 년의 살.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견디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며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 어른으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대로 내릴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할머니는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 뭐야 이 냄새? 할머니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의 시선이 점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자석 아래 바닥을 발견하는 순간 여성의 표정이 확연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오, 정말 큰 소리였습니다. 조용하던 버스 안에 갑자기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모든 승객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앞서 탑승한 그 중년 여성, 쇼핑백을 들고 있던 이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버스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할머니 쪽을 쳐다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도 화면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식들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던 어른이 이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할머니의 모든 절망과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더 큰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기적이라도 하시든가. 말은 할머니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승객들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동조를 구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여성은 여전히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코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구부정해졌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은 손의 마디마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얀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고 몸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중년 여성의 외침 이후 버스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뿐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과 어색함으로 가득 찬 무겁고 답답한 정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은 재빨리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혹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창밖을 응시하는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보는 척만 할 뿐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던 여고생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동작만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실제로 글자를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에 집중하는 척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몸짓이었습니다. 통로 쪽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장인 남성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만 다른 곳으로 돌렸을 뿐입니다.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찾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쁜 척, 다른 일에 몰두한 척하며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손은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2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작게 어깨를 으쓱했고 다른 한 명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둘 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약자석 근처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전혀 졸리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보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뒤편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는 옆에 앉은 5살쯤 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물어보려 하자 재빨리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아이를 이 불편한 상황에서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승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혼자 다니시면 안 되는데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정말. 버스 안이 이게 무슨.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는 은근히 들렸습니다. 그 말들은 할머니의 귀에도 분명히 닿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편함과 함께 은근한 비난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불쾌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여전히 코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눈빛으로 동조를 구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고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반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자신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의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고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은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고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느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할머니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불편한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애썼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할머니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눈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잦아들어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할머니의 모든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70여 년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지켜왔던 자존심과 존엄이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류장을 지나고 신호등을 통과하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초 1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버스 안을 주시하던 기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인 그로서는 뒤돌아볼 수도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핸들을 꽉 쥐었다가 다시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통로에 서 있던 이진우 상병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젊은 병사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와 승객들의 차가운 외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상병은 손잡이를 잡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 흐르는 눈물, 중년 여성의 노골적인 불쾌감, 그리고 승객들의 차가운 외면, 버스 안의 무거운 침묵과 불편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이 상병의 눈과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손주 걱정을 먼저 하시는 그분.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김밥을 싸주시고 추운 겨울 부대 걱정을 하시던 그 모습. 만약 그 할머니가 지금 저 자리에 계신다면 어떨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차가운 공간에서 혼자 수치심에 떨고 계신다면 이 상병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없는 이를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것은 교범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임들이, 간부들이 몸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살 상병인 자신이 나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혹시 할머니께서 오히려 더 난처해 하시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절망은 이 상병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망설여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병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낸 움직임은
주변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 상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젊은 병사가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병의 걸음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그의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제식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그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곳을 지나 할머니 쪽으로 향하는 젊은 군인의 모습을. 여성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이 상병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자는 척하던 노인도 눈을 살짝 떴습니다. 가방을 뒤적이던 여성도 손을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전투복 차림의 젊은 병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상병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작아지고 싶은 듯 몸을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상병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모습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어깨, 눈물로 얼룩진 뺨, 그리고 바닥에 젖은 자국. 이 상병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버스 안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들릴 뿐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 상병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병은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전투복 바지가 버스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 전투복 차림의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 상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더욱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 보아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이 상병은 전투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티슈 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다니라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배낭에 넣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젊은 병사가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물티슈를 꺼내는 모습을, 중년 여성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버스 기사의 눈에도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상병은 물티슈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승객들은 숨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상병은 물티슈를 펼쳤습니다. 하얀 천이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젊은 군인이 치워주려 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병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상병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상병은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좌석 아래로 번진 젖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물티슈를 바닥에 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젊은 병사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급하지도 대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 아니, 그보다 더 신중하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낯선 사람들의 냉대 속에 한 젊은이가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아이고, 그 예쁜 손에.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물티슈를 접어 한쪽에 두고 다시 새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상병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가끔 그러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병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젊은 군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상병은 묵묵히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물티슈 3장을 더 사용했습니다. 좌석 아래, 통로 쪽, 할머니의 신발 주변까지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의 전투복 바지 무릎 부분이 바닥에 눌려 조금 더러워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이상병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돕고 있는 이 젊은이를 보니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병은 사용한 물티슈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한 손에 모두 쥐고 다시 한번 바닥을 살폈습니다. 더 닦을 곳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상병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오래 무릎을 꿇고 있어서 다리가 조금 저릿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용한 물티슈를 손에 쥔 채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수치심 대신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상병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병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 하지만 그 손에는 70여 년의 삶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상병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쥐어들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상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다시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몸짓은 수치심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려는 몸짓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처럼 작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병은 한 손에는 사용한 물티슈를 쥐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할 일을 했으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 정말 복 받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살아오며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상병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진우 상병이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승객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끄러움, 감동, 반성, 그리고 희망. 여러 감정이 뒤섞여 승객들의 마음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40대 남성은 이제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상병과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의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던 여고생도 화면을 내렸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였지만 음악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투복 입은 오빠 또래의 군인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뒤적이던 50대 여성은 이제 가방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 젊은 군인처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는 척하던 60대 남성은 이제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그는 이상병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이도 경험도 더 많은 자신이 외면했는데 젊은 군인이 먼저 나섰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군인 오빠 참 멋지지? 나중에 너도 저렇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이말순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소리쳤을 때의 노골적인 불쾌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미묘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심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뒤편에 서 있던 대학생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창희, 23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유창희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셔터 소리도 무음으로 했습니다.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상병이 할머니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유창희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조용히 저장되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버스 기사 조태호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멈추자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는 통로를 따라 뒤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승객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는 이상병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네, 젊은이. 기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상병에게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이상병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사의 의도를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병은 손에 쥐고 있던 사용한 물티슈들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기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서도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버스 안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사의 도움은 단순히 비닐봉지를 건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병의 행동에 대한 지지였고 할머니에 대한 배려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인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할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받지 않으셨지만 그 제안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무관심과 외면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이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버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작은 배려였습니다. 말없는 도움이었습니다. 버스 뒤쪽의 한 여성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께 건네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병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비닐봉지는 단단히 묶어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는 의식도 없었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계셨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버스였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창희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잘 찍혔습니다. 무릎 꿇은 군인의 모습, 할머니의 눈물, 비닐봉지를 건네는 기사의 모습,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SNS에 올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진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나 군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요. 이상병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집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고 더 이상의 관심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일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낮은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긴장한 탓인지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스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병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너무 많이 도와줬는데. 할머니는 사양했지만 이상병은 부드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팔은 가늘었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상병은 할머니를 천천히 버스 앞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한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승객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비켜주었고 몇몇은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중년 여성 이말순도 길을 비켜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말로 사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상병의 부축을 받으며 버스 문 앞까지 왔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3개의 낮은 계단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높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이상병은 할머니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버스 밖 인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몸을 떨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상병이 버스 계단에 서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젊은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무어라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받은 그 어떤 도움보다도 큰 은혜였습니다. 총각.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상병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쁜 손에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감동, 그리고 축복. 이상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이상병이 건네준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이상병의 손에 단단히 묶여있는 검은 비닐봉지. 그 안에는 사용한 물티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놔줘.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버리면 되는걸요. 아니야. 내가 버려야지. 내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군인에게 끝까지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보따리와 함께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상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그래. 총각도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한 손에 든 무거운 보따리, 다른 손에 든 비닐봉지. 할머니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당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상병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수경례. 반듯하게 펴진 손바닥, 정확한 각도, 흔들림 없는 자세. 군인으로서 최고의 예를 표하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에 대한 경이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존엄을 지키려 하신 할머니에 대한 예였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할머니의 뒷모습과 경례를 붙이고 있는 군인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여고생은 입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중년 남성은 안경을 벗어 눈을 닦았습니다. 버스 기사 조태호도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상병은 할머니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병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고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병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내린 그 정류장은 이미 저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병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에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뭉클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유창희는 마지막 장면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례를 붙이고 있는 군인의 뒷모습, 멀어져가는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스는 다시 노을 속을 달렸습니다. 이상병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까지 가실 수 있을까? 딸네 집이라고 하셨던가?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실까?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왔고 위로했고 마지막까지 예를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창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군인, 눈물 흘리는 할머니, 경례를 붙이고 있는 뒷모습,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올려도 될까? 혹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이상병의 얼굴, 다른 승객들의 얼굴, 모두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 무릎 꿇은 자세, 할머니의 작은 어깨, 그리고 경례 장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창희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실수를 하셨고 모두가 외면할 때 한 젊은 군인이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도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신다며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에 버스 앞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실 때 경례까지 붙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만한 곳입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유창희는 사진 4장과 함께 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32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 몇 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유가 이어졌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감동이에요. 눈물 났어요. 이런 군인이 진짜 멋진 거죠.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네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무릎 꿇은 군인, 할머니 위로한 따뜻한 이야기, 모두가 외면할 때 한 상병의 선택, 진짜 용기는 이런 것.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뒤 그 소식은 이진우 상병의 부대에도 전해졌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전 대대원이 운동장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병사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대대장 최건우 중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40대 후반의 군인다운 체격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대대의 한 병사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있었던 일이다. 최중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할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병사는 달랐다. 그는 주저없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할머니를 위로했고 마지막까지 예를 다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대대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언론의 관심 때문이 아니다. 최중령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병사의 행동이 바로 우리 군인이 추구해야 할 진짜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힘없는 이를 보호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다. 총과 무기로 싸우는 것만이 군인의 임무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두가 외면할 때 나서는 것이고 진정한 명예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개인의 선행을 넘어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가 보여준 것은 군인의 진짜 자세였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다. 최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진우 상병, 앞으로 나와라. 이 상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도 놀라웠지만 대대장이 말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료들 사이를 지나며 여기저기서 격려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병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중령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진우 상병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귀감이 되었다. 따라서 본관은 대대장 명의로 포상휴가 3일을 수여한다. 부관이 포상휴가증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테두리에 깔끔한 글씨로 적힌 문서였습니다. 최중령은 그것을 이 상병에게 건넸습니다. 잘했다, 이 상병. 내가 우리 대대의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이 상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에서 시작된 박수가 순식간에 운동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짝짝짝짝짝.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대대의 병사가, 같은 전투복을 입은 동료가 이런 멋진 일을 해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상병은 포상휴가증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벅찼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최중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병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군인입니다.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웠습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이 상병의 행동에 감동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병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선임들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잘했다, 진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상병은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포상휴가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했습니다. 이 상병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딸네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실까?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 이 상병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조용히 빌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상병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에게요. 할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잘 먹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병도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 상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수치심을 위로로 바꾸었고 차가웠던 버스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진우 상병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먼저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군인의 자세였고 그가 지키고 싶은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